조선 궁중기사. 무 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연인이자 수준 높은 풍류의 동반자. 조선시대의 기생. 조선시대의 에로티시즘을 논하려면 가장 먼저 기생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온갖 스캔들을 비롯해 육담과 춘화, 시, 소설, 산문 속에서 기생은 관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애정 행각에는 항상 기생이 등장했고, 양반들이 첩을 들이거나 술을 마실 때에도 관심과 애정을 독차지했는데 훅이 있다는 사내들 치고 기생에게 접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물론 왕족들도 예외는 아니라 기생 출신의 후궁들이 적지 않았는데, 중종대의 문인송세림의 소아집, 엄연순에 나오는 한 일화는 기생에 대한 남성들의 열망과 집념을 잘 보여줍니다. 전라도 고부에 이름 모를 한 기생이 있었는데, 고령부원군 신숙주가 그곳에서 벼슬살이를 할 때 그녀를 매우 총애했습니다. 기생과 깊은 정이 든 신숙주는 벼슬살이를 마치고 그녀를 서울로 데려가 4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는데, 고향 생각이 간절한 기생을 보고 친정 나들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고향에서 음탕하게 논인다는 풍문이 나돌았는데, 얼마 뒤 어느 권세가의 서자인 한생이 곡물로 징수한 포 몇 마리를 갖고 고부 마을을 지나다 그 기생의 집에 투숙했습니다. 기생의 미모에 매혹된 한생은 여러 날을 묵으면서 떠날 줄을 몰랐고, 기생도 한생의 빼어난 외모와 풍채를 연모했고 풍족한 재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둘은 사랑을 약속하며 죽도록 서로를 떠나지 않을 것을 맹세했는데, 몇 달이 지나 한생의 재물이 바닥나자 한생이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손님에게 총애를 받았겠지만 내 나름대로 구별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등급을 매기면 내가 붓으로 적어보겠다. 기생은 서슴지 않고 승낙하고는 베갯머리에 비스듬히 기대어 말했습니다. 장성에 사는 향리 이청이 갑이요, 광주에 사는 군인 임만손이 의리옵니다. 한생의 병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기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숙주 대감께 공운이 있으니 그 다음으로 들지 않을 수 없고, 유생 박명춘이 정, 영남 떠돌이 손님 오필이 무입니다. 한생은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묻자 기생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붓으로 쓰고 있으니 뺄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한생은 어이가 없었고 결국 벌식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기생이 손꼽은 최고의 남성은 보관대작도 부자도 아닌 장성 출신의 향리였습니다. 4년간 함께 산 신숙주는 섬순위에 그쳤고, 호기롭게 질문을 던졌던 한생은 순위에 들지도 못했는데 출처가 육담집임을 감안하면 순위의 기준은 잠자리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문남성들을 두루 경험해본 기생에게 최고로 손꼽힌다는 것은 남성으로서 매력과 정력을 인정받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생을 향한 조선 남성들의 열망은 대단했는데, 당시 기생들은 오늘날의 유명 스타들 못지않게 인기를 누렸고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황진이만 해도 왕족과 학자, 심지어 속세를 떠난 고승까지 사로잡았고, 소춘풍은 후궁이 되어달라는 성종의 요청을 거절할 만큼 도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엄연순의 또 다른 일화를 보면 서울 출신의 어느 양반과 자제가 영남 지방으로 놀러갔다 한 기녀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는데,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몸에 지닌 물건을 잘라서 주면 그것을 정표로 삼겠다. 기녀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주니 그가 받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물건은 적절하지가 않다. 기녀가 음모를 잘라서 주었지만 이번에도 그는 받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외적인 것에 불과하니 적절하지 않다. 오직 너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정표로 삼고 싶구나. 이에 기녀가 쪼그리고 앉아 변을 본 뒤 그것을 주자 선비는 몇 겹으로 싸서 가죽띠로 소중하게 두르고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면서 선비는 기녀의 변이 들어있는 뭉치를 하인에게 맡기고 국을 끓일 때 조금씩 잘라서 넣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하인은 주인의 명에 따라 기녀의 변을 조금씩 타서 국을 끓였고, 선비는 국을 먹을 때마다 남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한양 근처에 이르러 한강을 건너게 되자 선비는 뒤따르는 하인에게 국에 타먹던 것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고,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마침 다 떨어져서 어제 저녁부터는 소인의 변을 넣고 쓰였습니다. 말 위에 앉아있던 선비는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토악질을 멈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웃자고 하는 육담입니다.
그렇지만 변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기생에 대한 남성들의 열망이 대단했던 것은 사실인데, 엄연수는 조선시대 남성들은 왜 그토록 기생의 목을 맸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선비가 기생을 몹시 사랑하자 선비의 부인이 책망하듯 선비가 조강지처를 박대하고 기생에게나 빠져있으니 이게 무슨 망측한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선비는 조강지처와는 서로 공경하고 분별해야 할 정의가 있소. 그래서 존경할 수는 있어도 지나치게 희롱을 할 수는 없는 거요. 그러나 기생은 이와 달라서 정욕을 마음껏 채우고 음탕하게 희롱해도 괜찮소. 공경하면 성기어지고 스스럼 없으면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소라고 답을 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유연애가 허용되지 않았고 중매를 거치지 않고 혼인하는 것조차 법도에 어긋난다고 여겨 미리 만난 사실이 발각되면 혼인이 무산되거나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사히 부부의 연을 맺어도 법도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음탕하게 희롱하거나 성애를 즐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의 성생활은 자손을 잇는 방편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생은 남성들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연애 감정을 나눌 유일한 상대였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서적, 육체적 사랑에 대한 갈망은 남녀가 동일한데 가부장제의 조선은 이것을 남성만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여성이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생되었고 기생은 그 단적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남녀관계에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가 더해져 기생을 향한 조선 남성들의 환상과 집착은 깊어져 춘화나 육담 중에는 기생과의 성관계를 묘사한 작품이 많습니다. 선각자나 지식인도 예외는 아니라 엘리트였던 선비들은 거의 모두 기방을 드나들었고 이름께나 날린 위인들도 기생과의 로맨스를 하나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옥을 하려면 형산배곡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자옥임이 분명하다. 마침 활비비가 있으니 뚫어볼까 하노라. 조선의 유명한 문인이 남긴 시조인데 활비비는 송곳의 일종으로 남성의 성기를 비유한 것으로 다시 말해 상대 여성에게 동침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철을 처리라 하려면 무쇠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정철임이 틀림없다. 마침 골풀무가 있으니 녹여볼까 하노라. 이에 대한 답가인데 처음 시조를 읊은 인물은 선조대 문인이자 서인의 영수였던 송강, 정철이고 정철에게 답가를 보낸 여인은 당대의 명기 진옥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조에 나오는 골풀무는 여성의 성기를 빗댄 것인데 정철의 활비비를 자신의 골풀무로 녹여보겠다는 구절로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정철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 서로의 욕정을 표현하는 풍류는 글 좀 읽은 선비와 시를 지을 줄 아는 기생만이 나눌 수 있었는데 물론 시를 아는 기생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여기에 미모와 노래, 춤까지 뛰어나면 전국에 그 이름이 알려져 풍류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내들이 늘어섰는데 조선시대 기생은 묻 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연인이자 수준 높은 풍류의 동반자였습니다. 이런 풍류는 현대에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정희 시인의 치마와 임보 시인의 팬티를 소개합니다. 치마, 문정희. 벌써 남자들은 그곳에 심상치 않은 것이 있음을 안다. 치마 속에 확실히 무언가 있기는 하다. 가만두면 사라지는 달을 감추고 뜨겁게 불어오는 회오리 같은 것. 대리석 두 기둥으로 받쳐든 신전에 어쩌면 신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흥망의 비밀이 궁금하여 남자들은 평생 신전 주위를 맴도는 관광객이다. 굳이 아니라면 신의 후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족보를 확인하고 후계자를 만들려고 애쓴다. 치마 속에 확실히 무언가 있다. 여자들이 감춘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 참혹하게 아름다운 갯벌이 있고 꿈꾸는 조개들이 살고 있는 바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는 허무한 동굴? 놀라운 것은 그 힘은 벗었을 때 더욱 눈부시다는 것이다. 팬티 임보. 그렇구나. 여자들의 치마 속에 감춰진 대리석 기둥의 그 은밀한 신전. 남자들은 황홀한 밀교의 광신도들처럼 그 주변을 맴돌며 한평생 참배의 기회를 엿본다. 여자들이 가꾸는 풍요한 갯벌의 궁전. 그 남성 금지구역에 함부로 들어갔다 붙들리면 옷이 다 벗겨진 채 무릎이 꿇려 천번의 경배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곤욕이 무슨 소용이리.
때가 되면 목숨을 걸고 모천으로 기어오르는 연어들처럼 남자들도 그들이 태어났던 모천의 성지를 찾아 때가 되면 밤마다 깃발을 세우고 순교를 꿈꾼다. 그러나 여자들이여 상상해보라. 참배객이 끊긴 닫힌 신전의 문은 얼마나 적막한가. 그 깊고도 오묘한 문을 여는 신비의 열쇠를 남자들이 지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보라. 그 소중한 열쇠를 혹 잃어버릴까 봐. 단단히 감싸고 있는 저 탱탱한 남자들의 팬티를.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못 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연인이자 수준 높은 풍류의 동반자, 조선시대의 기생이었습니다.